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추구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1위와 3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에 그리고 영공을 침범해놓고 오리발내미는 러시아만으로도 참 머리가 아픈데 오늘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단 2발이지만 새로운 형태 그리고 떨어진 지점 모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김정모 실장님. 네. 우리 정보당국이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한 것보다는 북한이 사전에 노출시켜놓고 또 발사 준비를 했다는 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군사적 목적은 이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지난번에 쐈을 때 한 발에 280km밖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실패라 보고 그래서 이번에 더 사거리를 늘려가지고 완전한 체험한 거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북한이 안채인 수장님 이런 대대적인 발사를 하면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방송 직전까지 체크했을 때는 조선중앙TV에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늘까지도 북한이 저걸 전혀 함부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잠수함을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의 동향은 제때 보도했는데 왜 저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역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 내부용보다는 대미용이고 또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어떤 러시아, 중국 또 일본 우리까지 배합된 이런 어떤 갈등기에 자기네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발사한 것은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국방부의 발표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원산 호도반도에서 430km 사거리로 발사를 했다고 하면 일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평안북도 고성에서 발사했을 때보다 영향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합참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국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이다. 그럼 저희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걸 겁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분석한 2발 중 1발은 사거리가 무려 보시는 것처럼 690km가 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김정우 실장님. 네. 원래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 그리고 애초에 이 합참이 430보다 이 두 번째 발이 좀 더 길었다고 했지 이렇게 많이 길다고는 처음에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아마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아마도 이스칸데르급은 맞는데 연료를 더 넣어야 되니까 아마 길이가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라고 그랬지 완전히 다른 미사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그런 것 같고 예. 이게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690km인데 430km짜리를 만약에 북한의 내륙 깊숙이 배치하면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죠. 690km짜리는 한 200km 후방에다 배치를 해도 우리 한반도 전역을 대부분 다 커버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원산 반도에서 쏴도 제주도까지는 충분히 사정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90km라는 그 거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차장, 원래 690km 발표를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제 합참이 발표를 해서 그럼 이게 사전에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또 한미가 조율을 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처음 미사일보다 두 번째 미사일이 조금 더 길었다. 이것이 첫 발표였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조금 더 긴 게 아니었죠. 거의 1.5배 이상. 그러네요. 오히려 화면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690km가. 어쨌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미사일을 두 번째 발사했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분석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고 미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자 우리도 곧바로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690km 이 사람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보당국. 그럼요. 우리 그린파인레드가 690km 얼마인지 봅니다. 왜냐하면 1000km 사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난 봤다고 보고
그러면 왜 그러면 발표를 머뭇거리고 사거리가 길어졌다만 얘기를 했냐 한 부분인데 이걸 탄도미사일 소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인데 탄도미사일을 넣으면 유엔 제재에 들어가게 되니까 남북 관계도 경색되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경색되니까 아마도 미국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전 상황과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민을 했고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표와 이 사거리도 고민을 했을 것이다. 김종우 씨의 화면 저하고 같이 볼게요.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된다. 뭐 2달 전에도 저희가 이 관련 보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궤도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사드로도 요격이 상당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스칸데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INF 협정이 파기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임 체인저거든요. 미국이 저거 이스칸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중거리 그 미사일 제한 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는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버릴 정도로 이 게임 체인저인데 저거를 막기 힘든 것이 궤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보통 430km나 690km 날아가려고 그러면 통상 150km 이상은 이 고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는 50km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평을 알다가 마지막에 목표물을 사격할 때는 한 30k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아주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떨어질 때는 음속의 10배 정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게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궤도 자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래픽이라도 구현을 했는데 일반 탄도미사일은 저렇게 포물선을 그린다면 편심 탄도라고 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당연히 육안으로도 그렇고 사드로도 요격이 정말 어려운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그래픽이 저희가 준비가 됐나요? 예. 원래 최근에 이제 우리 군이 F-35A를 실전 배치하고 구입하면서 이거에 반대급부로 지금 이 스칸데르를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둘 다 이스칸데르는 이스칸데르인데 예. 사거리만 다르다 하면은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연료만 더 들어가서 길이가 늘어났을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예. F-35를 겨냥하기 힘든 것이 F-35는 북한의 능력으로 레이더로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칸데르를 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는 대신 이 미사일로 답한 북한에 우리 정부 오늘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수민 부장, 우리 정부의 고민이 이걸 것 같아요. 만약에 신형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되면 대북제재 위반인데 이 대북제재 위반을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또 이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오후 4시부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 미사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가 또 발표를 하겠죠. 예. 우리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날 두 차례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을 안 했어요. 하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는 것 이외에는 속보를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어찌 보면 단 2발일지 몰라도 그 의미를 보면 2발 이상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거리 말고도 각도를 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안채수 소장님. 예. 이 지금 원산 호도반도에서 690km를 날아갔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모든 이 미사일들이 다 대남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게 이동식 발사들 하면 어디까지 휴전선 근처까지 움직여도 다 타격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황해남도 태탄까지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동 발사대에 의한 발사를 하는 것은 사정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고각도 발사냐 저각도 발사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면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요까지 날아가는 거 1000km 이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미사일들이 대부분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쏠 때 제주도까지 사정권에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완성된 상태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보 당국은 초기 평가지만 이 미사일 종류는 지대공,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지대지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발사된 지금 미사일의 사거리가 690km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다면 남쪽을 향해서 쏜다면 이거는 제주도 서귀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까지 가는 거리다. 저희가 사거리와 이 대남 사정권, 타격권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북한은 또 한 번 허를 찌르는 전략을 하나 구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그 지역에 쐈습니다. 김정은 실장님, 글쎄 이거를 저희가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사전 기획된 건지. 그 이틀 전에 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이렇게 드나들었던 이곳에 쐈단 말이죠. 그거는 정치적 메시지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분쟁에 끼어들겠다 이런 의무를 해석해야 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고 거의 뭐 우방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쐈다는 것은 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난번 5월 4일, 5월 9일 때도 사거리가 430k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쏜 거는 군사 기술적으로 기술의 완성을 위한 것이지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그쪽이 더 의미가 크다 보고, 아까 왜 북한의 조정TV나에서 아직까지 보도를 안 하냐 얘기인데, 내일 아침에 크게 보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지시했다. 그 지시 내용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실전 배치하고 꽝꽝 많이 생산해라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90km까지 나가는 이 미사일,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우리가 완성했고, 그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는 그 나중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일 그러니까 아마도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도하는 모습까지도 사진이 다 찍어가지고 아마도 이게 내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왜 이곳에 쐈는지의 목적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독도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학회는 일본의 독도 경유권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뒤집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 행위이며 날강도적인 영토 강탈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아까 김정은 실장님이 어쨌든 기술적인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에 무게를 뒀다면, 그래도 좀 더 저희도 한 발 나가봐야 되긴 하니까, 안찬 소장님, 북한이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공중 도발, 이 영공을 침범한 거에 덧붙여서 본인들도 뭔가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도 목소리 한번 낸다라는 식의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있죠. 또 마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쪽에 휴가를 가 있는데, 예. 지금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들어와서 여기 일종의 약간의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때 북한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 우리가 뭐 제3차 대전을 말할 때 중도이냐 동북아냐 할 때, 이 동북아에서 무슨 군사 분쟁이 일어날 때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푸틴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보태는 게 있어야 이 나라들로부터 어떤 후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이번에 나도 여기 있습니다. 한 방 날려주겠습니다 해서 날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690km를 날아간 이 못 보던 미사일 얘기, 미사일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송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휴가 기간에 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휴가 중이라고 안 소장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원산 이 호도반도 가서 참관을 했겠죠?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휴가를 평안북도 창송, 압록강 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저 백두산 쪽으로 가느냐, 세 군데 주로 휴가를 가는데 이번에 마침 거기가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 비행기와 중국 비행기가 이렇게 독도까지 날아오는 일종의 뭐 도발 비슷하면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점에 가 있었고 또 마침 북한이 미사일도 쐈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상하건대 중로 북한에 무슨 미략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도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참 동북아시아가 소용돌이 치고 있어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직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을 흔드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시위란 속내가 좀 궁금할 텐데요. 오늘 국회에 있었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와 연계한 외무성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연합훈련을 재개할 때 모라토리움 파기를 언급한 7월 16일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은 네. 아까 실장님은 일단 기술적 완성이 1번이라고 했는데 2번은 정치적 목적도 있죠. 예, 전술 목적도 있고 2번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라고 하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맞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분석 같은데. 자,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뭡니까? 북한이 남침하면 그걸 격퇴한 다음에 북한 지역을 다 수복하는 게 완전히 점령하는 게 이제 한미연합훈련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한미 훈련을 한다 그래도 우리를 점령하기 불가능하다. 우리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봅니다. 의미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배수들을 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추진한 쌀 지원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이 그 한미연합연습을 북미 실무협상과 이어서 남북 관계까지 좀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평화정착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현재로서는 이 쌀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우리 인도적 견지에서 이 5만 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 거부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에 쌀을 주는 건 안보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모욕을 당한 만큼 북한 쌀 지원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한이 SLBM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 지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차장, 쌀은 거부하고 미사일을 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도발에 보상을 한다? 과연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좀 의문이 남는 거고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아서 지금 쌀도 거부하고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과연 식량난이냐부터가 아직 논쟁이 좀 소지가 있죠. 지금 오히려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식량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식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러의 영공 침범뿐이 아니라 북한이 다시 도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상황에서 저 쌀 카드를 오히려 좀 다른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력갱생을 현재 주장을 하면서 예. 북한 전 주민을 동원해서 자력갱생하자고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쌀 5만 톤 받았다.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지에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자력갱생하고 상충됩니다. 만약에 쌀량이 한 50만 톤 정도 되면은 받아만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이 굴복해줬다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는데 뭐 한 5만 톤 받아가지고 크게 식량단이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만약에 자력 경쟁에 손해가 된다면은 안 받는 게 낫죠.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이슈 역시 관심이 많아서 뉴스탑10 유튜브 시청자들을 통해서 많은 댓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리 정부의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 있습니다. 왜 평화시대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냐라는 뭐 댓글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국 수석의 말을 비꼰 뭐 댓글도 있습니다. 죽창 발언이 또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음 질문이요. 제주까지 사정 꺼내 든다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요건 아까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질문으로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거요. 이 엄중한 상황에 그러네요. 우리가 호르무즈에 미국의 요청대로 함정, 파병을 할 수 있을까? 예, 다음입니다. 마지막인가요? 예, 그렇군요. 자,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의 퍼주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얘기도 있고요. 김종국 씨, 종합해서 이 댓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엄중한 시점에 한미연합훈련을 왜 축소하는지 1번, 그리고 그럼 이렇게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한데 우리 여력이 안 되는 호르무즈 파병을 미국의 요청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첫 번째, 남북한 정상 간에도 합의를 했고, 우리가 9.19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나옵니다. 대규모 연합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대급 위안을 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약속이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한미연합훈련 아주 안 한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요번에 6월 30일 날 또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자꾸 축소되고 이제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정상 간의 협상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부분인데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구축함을 보내기 힘드니까 청해진에 보내는 그 구축함을 이 아데만 이쪽으로 청해부대요. 청해부대를 이렇게 호르무즈 쪽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구축함을 보낼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영공,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데만이 뚫리게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댓글들에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이슈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